안녕하십니까, 신동훈입니다. 도이가마 유적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중구조 모델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일본인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관련된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일본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수렵 채집을 주로 하는 조몽인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역사상 어느 시점에 대륙에서 이렇게 야외인들이 일본 본토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금속기하고 도작, 쌀농사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전 조몽인들의 문명과는 다른 형태의 문화를 가지고 일본 본토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하고 혼혈 혹은 이 사람들을 옆으로 밀어내거나 아니면 또 혼혈을 이루면서 현대 일본인을 형성해 가는 거죠. 자, 이제 이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어, 대륙으로부터의 이주민이 존재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큐슈에서 주변 원래 원주민 선주민들하고 혼혈을 이룬 후에 일본 각지로 동일본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여기 이 그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남부 지역이고요. 여기서부터가 일본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청동기 시대가 있고 초기 철기 시대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철기 시대가 이어지죠. 일본의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몽 시대가 있고 야요이 시대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약 기원전 지난 시간에는 요 경계 부위가 기원전 300년에서 400년 사이 정도에 그어져 있었는데 이 그림에서는 조몽 시대와 야요이 시대의 경계가 약 기원전 1000년에서 900년 사이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반드시 정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고고학 전공하시는 선생님들께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이 의견은 일본 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엇갈려 있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과연 이런 변천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설이 확립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일본 좀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일본의 이제 역사 교과서 같은 데를 보면은 대개 이제 조몽 시대에서 야요이 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가 기원전 약 400년에서 300년 정도로 표시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 현해탄 연안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바로 큐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동일본 쪽으로 지리적으로 동일본 쪽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북해도가 있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요 점점 찍혀 있는 요게 도작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도작이 시작되는 시기. 쌀농사가 시작이 되는 시기예요. 쌀농사가 시작이 되면서 일본은 야요이 시대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본이 동일본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쌀농사가 시작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조몽 문화에서 야외 문화로 넘어가는 시기도 점점 늦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야외 문화가 퍼져나가는 지리적인 방향하고 일치하는 것이 되겠죠. 지금부터는 제가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서 과연 일본인의 형성에 관련된 인류학적인 여러 가지 학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본 특히 한국하고 일본 관계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의 정도에 비하면 우리가 일본 교과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막연하게 어떨 것이다 하는 생각은 다들 하고 있지만은 막상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인의 형성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한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 교과서에 어떻게 서술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를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부분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보셨던 도이가 하마 유적하고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그 사진, 그 사진이 야마가 출판사의 일본 역사 교과서가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이 보는 역사 교과서 중에 하나이고요. 일본의 통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일본 야외 문화가 어떻게 지금 기술이 되어 있는가를 여러분들 좀 보시면은 야외 문화의 성립 이렇게 되어 있죠. 야외 문화의 성립이 되어 있고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여기는 좀 아무래도 보수 쪽으로 지금 되어 있죠. 조몽 시대가 끝나는 시기 이제 약 이제 기원전 5세기 초 정도부터 도자기 시작되는 쌀농사가 시작되는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조선반도. 쉽게 얘기하면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북부 큐슈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이제 기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일본에서 약 기원전 5세기 정도에 시작이 되었다고 해놨고 결국은 이제 논농사를 중심으로 한 농경 문화가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야외 문화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야외 문화가 시작된 지역이 이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북부 큐슈에서 시작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야외 문화의 기원하고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같은 교과서 야마가와 출판사의 일본사 교과서 내용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일본의 쌀 농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하는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총 일본에서 지금 생각하는 쌀의 전래 루트는 총 5개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번하고 5번은 최근에 이 루트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수설로 보기에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에 보면은 요동반도 내지는 이제 산동반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한반도로 전파되어서 한반도 남부를 경유해서 북부 큐슈로 전파되는 2번이나 3번, 그러니까 요거나 3번 이렇게 전파되는 이런 설이 현재 가장 유력시 되고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총 일본에서 실제로 보면 일본의 쌀 농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번하고 3번이 가장 유력한 설이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학자분들도 동일한 주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교과서의 다른 페이지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야외 문화는 농경사회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한반도 남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쌀과 그리고 농기구를 모두 포함한 이런 문화 복합체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일본 열도로 건너온 그 사람들을 도레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도레인. 이 도레인은 일본사에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도레인은 일본 교과서에 보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 야유이 게시기에도 나오지만은 이후에 5세기 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삼국시대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백제와 고구려가 망한 후에도 도레인이 또 기술이 됩니다. 교과서에. 그 일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약간의 도레인이라는 겁니다. 약간의 도레인.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이 도레인들이 한반도에서 굉장히 많이 건너와 가지고 완전히 일본인 그 이전에 살던 일본인을 대체했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주장을 했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교과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약간의 도레인이 건너와서 조몽인과 함께 말하자면 혼혈을 해서 새로운 집단을 형성했다고 보는 것이 현재 일본의 통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주장이 이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가장 최신 학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에서 이제 각 옛날 고인골에서 추출한 DNA로 연구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아시아 각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DNA를 분석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인이라든가 북경 중국인이라든가 베트남, 뭐 중국 소수민족 이런 건 다 모던 피플이죠. 요즘 사람들이 되겠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조몽인이라든가 서북 큐슈의 야유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도레게 야유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대 일본인은 요즘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다 고인골에서 이제 DNA를 추출을 한 거죠. 요거는 이제 DNA 중에서 스닙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닙이라는 게 있는데 요 스닙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사람 간의 어떤 질병하고 관련된 연구를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볼루션 진화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할 때 바로 스닙이라는 것을 스닙 쓰면 SMP 흔히 이제 전공자들끼리는 이렇게 씁니다. SMP라고 딱 쓰는데 요거를 스닙이라고 있습니다. 스닙. 이 스닙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주성분 분석이라는 2차원 그래프에다 표시를 한 겁니다. 거리가 멀면 멀수록 말하자면은 그 두 집단 간의 거리가 먼 거예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두 집단 간의 거리가 가깝고요. 이 그래프 상에서. 그런데 여기서 매우 흥미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도레게 야외인이라는 거하고 여기 야외인 중에서 서부 큐슈에 있는 야외인이라는 거는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야외인이 대륙에서 들어오기 전에 원래 그 선주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대륙에서 들어온 야유인들이 옆으로 그 원래 선주민들을 밀어낸 후에 그 원래 살던 선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도 이제 야유인 시대가 됐으니까 조몽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야유인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큐슈 지역에서 서북 큐슈 지역에는 이 야유인들은 사실은 원래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조몽인하고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살던 사람들인데 대륙에서 건너온 사람들 때문에 밀려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요, 이 서북 큐슈 지역의 야외인하고 조몽이는 같은 계통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DNA를 막상 분석을 해보니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약간 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 서북 큐슈의 야외인들 자체도 이 도레게 야외인의 피를 어느 정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레게 야외인도 매우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은 이 도레게 야외인은 원래 일본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한국인들하고 동일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DNA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또 역시 약간 거리가 있는 거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 결국은 한국에서 건너온 사람들하고 원래 살던 일본 열대에 살던 조몽이들 사이에 혼혈이 일어나고 그 혼혈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단이 바로 이 도레게 야외인이다. 그러니까 도레게 야외인과 한국인은 한반도 남부에 사는 사람들은 100% 일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일본 쪽 주장은. 그러니까 아까 일본 교과서에서 소수의 도레인이 건너와서 조몽인하고 합쳐진 이런 기술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일본 쪽의 통설인데 맞다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인들의 주류가 대륙에서 특히 한반도에서 건너왔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뭐 적어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적어도 아주 심각하게 아주 시리어스하게 연구를 하는 인류학자들이라면은 그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얼마나 건너왔느냐. 어떤 식의 그러면 완전히 그 지금 일본인하고 지금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하고 동일한 계통의 사람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다는 거죠. 더 추가로. 실제로 보면은 일본인들 자체하고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유사하긴 한데 완전히 동일한 말하자면은 유전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집단은 아니에요. 그 차이가 어디서 왔겠느냐. 결국은 그 선주민인 조몽인과의 혼혈 때문에 왔을 텐데 실제로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왔었던 한국인하고 동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던 이 도레게 야외인조차도 한국인하고는 약간 유전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일본 교과서의 기술이 그래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일본에서 생각하는 최초의 한반도에서 건너온 도레인들이 흘러와서 어디에 정착을 했는가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 군데 이렇게 정착을 하죠. 여기 큐슈예요.
이 부분이 큐슈이고 여기 이키섬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이제 부산이 나오겠죠. 부산이 나오겠고 여기가 큐슈니까 이쪽으로 가야 이제 혼슈 쪽이 될 테고요. 사람들이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최초에 이 일본으로 흘러 들어온 집단이 만든 이 공동체의 무덤이 뭐냐 하면 바로 지성묘라는 겁니다. 지성묘. 그래서 최근에는 뭐 저도 뭐 이쪽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적어도 공부한 바에 따르면은 일본에서 이 큐슈 지역에서 발견되는 지성묘는 비교적 가장 이른 시기의 무덤으로서 한국에서 도래한 사람들이 만든 무덤 중에서 비교적 가장 오래된 시기의 무덤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이게 거슬러 올라갔고 이 사람들은 과연 한반도에 어디서 온 사람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자, 이제 까 보셨던 그 야마가와 출판사의 일본사를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야요이 전기의 논유적, 수전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논유적인데 이런 논유적은 우리나라도 이제 청동기 시대 논유적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 두 개는 뭐냐면 똑같은 그림 같지만 똑같은 그림이 아닙니다. 이쪽은 한반도에서 나오는 석재 농기구이고요. 이 오른쪽은 북부 큐슈의 야요이 시대 전기에 나오는 석재 농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완전히 동일하잖아요. 이만큼 양자 간의 문화적인 상동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서 이 야요인들이 처음에 최초의 야요인들이 한반도 쪽에서 건너와서 기존에 살던 조몽인들하고 혼혈이 일어나는 것은 틀림이 없다. 일본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지금 사람 인골이 두 개가 나와 있죠. 이쪽이 도이가하마 유적이 맞습니다. 도이가하마 유적에서 나온 인골이 요거고 요 인골은 요 도이가하마 인골하고 약간 다르죠. 요 인골이 바로 조몽인의 인골입니다. 요 인골이 바로 도레게의 도이가하마에서 나온 인골이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도레게라고 일본에서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느냐 하면 일단 키가 크고요. 얼굴 길이가 위아래로 깁니다. 얼굴 길이가 위아래로 길고 그리고 얼굴의 편평도가 훨씬 더 높아요. 쉽게 얘기하면 얼굴이 입체적이지가 않다고요. 입체적이가 않은 이런 형태의 사람의 인골이 나오면은 이걸 우리가 대륙계 혹은 도래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반해서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거 반대가 되겠죠. 키도 작고 말하자면 머리뼈가 점점 동글동글한 모양이고 뭐이 도래계 야유인보다는 훨씬 더 입체적인 얼굴의 형태를 갖고 있는 이런 모양의 사람을 우리가 조몽계 인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여러분들 보여드렸던 야마가와 출판사의 일본사 교과서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지성묘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여기 나오고요. 그다음 뭐 여러 가지 마제 석촉이라든가 마제 석검이 부정되어 있다. 이런 지성묘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전부 다 여기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마구치현의 도이가 하마 유적은 이만큼 이제 중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도레게 여기 보시면은 도레게 사람이 도레게 계통의 야유인이 묻힌 유적으로서 특징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평균 시장이 한 3, 4cm 크죠. 조몽시대 사람들보다도. 그 다음에 요 얘기는 이제 얼굴이 긴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얼굴이 길고 그 다음에 여기 쭉 적어놓은 요거는 얼굴이 편평한 겁니다. 입체도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편평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대륙의 신석기 시대인의 형질에 굉장히 가깝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한반도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아시아 대륙에서 흘러 들어온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도이가하마 유적은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 학계에 적어도 교과서를 보면은 일본 민족의 성립에 관해서만큼은 옛날에는 굉장히 이 부분을 모호하게 기술을 좀 많이 해놨었어요. 일본 교과서에서. 근데 최근에는
한반도에서 건너왔다는 것을 명기를 하는 경우가 옛날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래요. 많이 늘어났고 이게 이제 뭐 단순하게 저런 것보다도 뭐 한국에 계신 우리 쪽 연구자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신 거죠. 그런 부분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많이 제시가 되고 하니까 이제 일본에서 연구를 하는 분들도 그런 부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교과서에 많이 수록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실제로 교과서들을 보면은 일본 민족의 형성에 관한 인류학적인 연구는 거의 대부분 어떤 통설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견이 일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보셨던 그 도이가하마 유적은 바로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도레게 야요인의 가장 대표적인 유적의 하나로서 현재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로서 간주되고 있다. 그 점을 이번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훈이었습니다.